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환자 수가 52,944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7.4% 증가한 수치인데요. 연령대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10에서 14세가 33.9%로 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고 성별에서도 각각 10에서 14세 남성 35.2%, 10에서 14세 여성 28.9%로 나타났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란 주의 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 증상으로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대개 초기 아동기에 시작돼서 청소년기, 또 일부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에 대해 갖는 흔한 편견 중 하나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는 잘못된 양육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다양한 유전, 환경,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약 80%는 타고난 유전 소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도 임신, 출산 및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환경 요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의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가 의심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문의를 찾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를 앓는 아동의 70% 이상이 청소년기까지 증상이 지속하는데요. 문제는 청소년기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의 약 50에서 65%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크게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의력 결핍이란 집중력을 유지하는 힘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은 잘 집중하는데 재미없고 반복적인 공부는 자꾸 미루고 금방 그만둡니다. 해야 할 일을 깜빡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게 되죠. 반면에 과잉행동 충동성은 차분하게 있지 못하고 부산하게 움직이거나 욱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 및 행동 관찰,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 인지평가 등을 통해 진단되는데요. 산만하다고 해서 꼭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가 아닌 경우도 있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진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의의 임상 면담입니다. 아이와 부모와 면담을 해서 실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에 맞는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적어도 12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고 집이나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등 여러 상황에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는 유아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증상으로 표현되기보다 일상적인 행동이나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젖을 잘 빨지 못하거나 먹는 동안 칭얼거리고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서 먹여야 하고 잠을 아주 적게 자거나 자더라도 자주 깨며 때를 많이 쓰고 투정을 부리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도하게 손가락을 빨거나 머리를 박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는 끊임없이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기도 하고 수면 및 수유 등 일과가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의력 결핍 증상이 보인다고 무조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산만함은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처럼 다양한 정신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하게 산만하다곤 해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학교나 집 또래 관계에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재학생 중 평균 7.5%, 즉 20명당 한두 명에 해당할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12% 정도만이 치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를 단지 나쁜 버릇이라거나 정서가 불안정하다는 등의 잘못된 이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크게 보아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고요. 이 중에도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약 8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주의력 문제 이외에도 공격성, 반항 행동, 학습 태도, 대인관계 등이 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비약물 치료 역시 중요한데 약물 치료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ADHD에 대한 부모 교육, 놀이 치료, 사회기술 훈련, 인지행동 치료, 뉴로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아동들은 충동적이고 산만한 행동 때문에 야단이나 꾸중과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 말 안 듣는 아이나 문제아로 평가되고 스스로 자신을 나쁜 아이, 뭐든지 잘 못하는 아이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하락하게 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이들은 훈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번 말을 해도 잊어버려서 아이가 일부러 반항하나 싶은 생각이 들게도 만들죠. 또 혼을 내면 일시적으로 말을 듣기 때문에 점차 훈육이 가혹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부모님들에게 훈육 상담하는 데 시간을 또 많이 쏟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를 앓고 있으면 지능 지수가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산만한 특성과 지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 중에 검사를 해보면 거의 영재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만 병의 특성이 아이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약이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흔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 약물을 머리가 좋아지는 약 혹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력 결핍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 아닙니다. 또 약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처방을 받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에 사용되는 약물마다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주로 불면증, 식욕 감퇴, 신경 과민 등이 나타납니다. 드물지만 혈압이나 맥박이 증가하여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찬 경우나 환각, 공격적 행동 등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는데요. 부모는 약물 복용 후 아이가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는 아는지,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발달 장애 중에서 가장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혹은 약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집안에서 같은 문제를 겪는 아이가 있다면 전문의와 한번 꼭 상의하시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